안녕하십니까. 저는 황작가입니다. 황작가의 책 읽기 이종찬 회고록 숲은 고요하지 않다를 읽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세 번째 장, 이제 드디어 육군 사관학교에 진학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3장의 제목은요, 군문에 첫 발을 딛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책의 114쪽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에 나는 지금 늙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이 지금 파시스트들과 전쟁을 한다. 젊은이들이여 모두 무기를 잡고 조국을 위하여 용감하게 나서라. 글이 옛날 맞춤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이 정확하지 않지만 옛날 글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마지막 절규 중에서 원수를 갚다. 네. 그 다음에 소제목이요. 레닌의 귀치 1941년 11월 7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인간의 행복이란 조용한 생활 그리고 부족함을 모를 때 맛볼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큰 권력을 가진 자는 그런 행복을 누려서는 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샤를 드골의 어록 중에서 네, 115쪽을 읽어가겠습니다. 소제목은요. 육사생도 시절 좌절과 회의를 넘어 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1956년 7월 1일 당시 시골 역사 수준이던, 여기서 역사란 얘기는 철도역을 의미합니다. 역 건물. 다시 읽겠습니다. 1956년 7월 1일 당시 시골 역사 수준이던 태능역 근처에서 시외버스를 내릴 때까지만 해도 나는 군문에 들어간다는 것이 전혀 실감나지 않았다. 이 역이 화랑대역으로 개명된 것은 조금 뒤의 일이었다. 나는 마치 기숙사가 보장된 대학에 들어가는 기분으로 그곳에 도착했다. 하지만 일체의 사회생활과 절연된 기초군사훈련이 시작되자 내가 얼마나 큰 착각에 빠져 있었는지 점차 깨닫게 되었다. 일명 동물훈련, 즉 비스트 트레이닝이라고 불린 기초군사훈련은 인간을 원초적 한계 상황까지 끌고 가서 생존하도록 훈련시키는 강훈련이었다. 나에게 이 훈련은 너무 벅찼다. 나는 신체적으로 강건하지 못했다. 훈련 도중 낙오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내가 그동안 너무 문약했구나. 그동안 몸을 단련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소홀했음을 깨닫고 후회했다. 사실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제대로 운동다운 운동도 하지 않고 편하게 살다 호되게 당한다고 생각했다. 우리 육사 16기로는 이미 말한 것처럼 이강석이 입교했고, 이 밖에도 고 안병범 대령의 아들 안광선, 윤충근 소장의 아들 윤정웅 등이 있었다. 안병범 대령은 군의 대선배로서 한국전쟁 때 남하하지 못하자 인왕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이다. 그의 아들 5 형제 중 막내가 나와 고등학교 동기동창인 안광선이었다. 윤충근 소장은 정일곤 장군 괄호 열고 제5대 육군참모총장과 함께 망군 군관학교 동기생으로 군 내부에서 망군 출신 인맥을 형성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런 VIP의 자제들이 입교했기 때문인지 학교 당국에서는 유난히 신경을 썼다. 우리는 피복이나 장비는 물론이고 급식까지 당시로서는 상당히 좋은 상태에서 훈련을 받았다. 그러나 혹시라도 적당히 훈련시킨다는 잡음이 생길 것 같았기 때문인지 기초군사훈련만큼은 원리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했다. 이를 모두 소화하느라 고생 꽤나 했다. 물론 보람도 있었다. 기초군사훈련이 끝난 뒤 겨우 면회가 허락되었다. 내가 가장 기다렸던 것은 당시 이화여자대학교에 갓 입학한 장순의 면회였다. 그녀는 2달간의 기초군사훈련 이후 주말이면 한 번도 빠짐없이 면회를 왔다.
내 기억에는 정말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것 같다. 나중에 그때 상황을 회상하며 나의 아내 장순이 써놓은 기록이 있다. 입교한 지 2개월이 지나 면회가 허용되었다. 단 2달 못 봤을 뿐인데 그는 알아볼 수 없게 달라져 있었다. 얼굴은 살이 찐 건지 부은 건지 알 수 없었고 눈의 초점도 흐려져 있었다. 도스토옙스키의 문학에 빠져들고 영화를 즐겨보며 작은 변화에도 민감했던 그가 아니었다. 얼이 빠진 사람 같았고 먹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 얼마나 가혹한 훈련이었던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었다. 돌아오면서 그가 너무 안쓰러워 가슴이 아팠다. 그때부터 나는 주말이면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면회를 갔다. 그때 태릉은 청량리에서 몇 시간 만에 겨우 한 대씩 오는 시외 버스를 타고 포장도 안 된 흙길을 털털거리며 1시간 넘게 달려가는 시골이었다. 나는 육사 4년 동안 거의 면회를 개근했고 그는 거의 매일이라 해도 좋을 만큼 일기를 쓰듯 편지를 보내왔다. 그의 편지들은 결국 우리가 평생 반려로 서로를 선택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 1학년 때에는 지금 같은 기숙사 건물이 없었다. 우리는 퀸셋 막사에서 겨울을 났다. 매일 경유를 스페어 캔에 타다가 난로를 뗐는데 그 일은 1학년생의 몫이었다. 추운 겨울에 자습 시간이 끝나면 우리는 뛰어서 네모반에 먼저 와 난로를 피웠고 소등할 때까지 난로가 열을 뿜어내도록 관리해야 했다. 당시 우리에게 유일한 낙이란 한운사의 라디오 연속극 청실홍실을 듣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워낙 피곤했던 나머지 듣다가 도중에 잠들곤 했다. 그해 겨울방학이었다. 나는 모처럼 집에 나와 있으면서 장순과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이강석은 그 겨울방학 기간에 자퇴하고 말았다. 자신의 의사라기보다는 육사에 근무하는 아점꾼 간부들이 이기봉에게, 아니 그보다 박마리아에게 알랑거렸을 것이다. 박마리아는 이기봉의 아내입니다. 사실 나도 1학년을 지내면서 중도 포기를 여러 번 생각했었다. 그때마다 내 군 내외의 김종하 13기, 한병용 15기 같은 선배와 동지들의 따뜻한 격려와 기대, 그리고 무엇보다 장순의 성의와 위로가 큰 힘이 되었다. 그녀도 군생활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보다는 나의 꿈이 좌절되지 않을까 걱정했다. 그녀는 항상 내가 자신감을 갖도록 애둘러 용기를 주었다. 그때까지 나의 자아는 대단히 이기적이고 나 자신에게만 향하고 있었지만 이런 고비를 넘으면서 차츰 시야가 넓어져 갔다. 방황을 극복한 뒤에는 큰 고비가 없었다. 육사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안정을 찾아가던 즈음 한 번은 좀 거창하게 말해서 역사적 철학적 번뇌라고 할 수 있는 고민에 빠졌던 일이 있다. 인생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자연스레 어우러져 시간만 나면 이런 문제를 놓고 깊은 생각에 빠지곤 했다. 아마 그렇게 된 데에는 자근형의 영향이 컸던 것 같다. 물리학을 전공하는 자근형은 항상 우주와 세계에 대해 생각하는 명석함이 있었다. 당시 독일에서 유학하던 형은 패전국 독일의 젊은이들이 조국 건설에 의욕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 사회에 대한 비판 정신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형은 틈틈이 나에게 편지를 보내 본인 생각을 전해왔다. 물론 그런 고민과 번뇌는 자근형과 나만이 아니라 당시 이 나라 형편을 자기 두 눈으로 지켜보던 모든 양심적 젊은이들이 품었던 공통된 사고였을 것이다. 자근형은 이런 생각을 정리해 1959년 3월 20일자 한국일보에 기고한 적이 있다. 스탈린그라드에서 돌아온 의사라는 제목의 영화를 보고 느낀 소감을 적은 글이었다. 2차 대전에 참전하였다가 귀향한 의사는 비록 그가 나치의 반인륜적인 침략전에 참가한 일원이었지만 그에게는 자랑스러운 조국이 있어 행복하다는 것이다. 또한 패전하여 수용소에서 고생하다 귀환한 젊은 포로들은 비록 조국이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이 파괴되었어도 그들은 재건할 조국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서 행복하게 보였다. 한국전쟁 이후 집권당 정부는 사실 노인 이승만의 영구 집권을 위한 정권 다툼에만 열중할 뿐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에게 나의 조국 한국을 새롭게 건설할 의욕과 꿈을 불러일으키는 데에는 무능하고 무관심했다. 당장 미국 원조를 받아 먹고 사는 데에 급급했다는 말로는 변명이 되지 않았다. 미래를 향한 국가의 총체적인 구상과 설계가 있느냐가 중요했다. 작은 형은 패전 독일의 재건 과정을 지켜보면서 꿈이 상실된 조국에 대해 더욱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희망을 상실한 상황에서 모든 국민이 이범선의 소설에서처럼 오발탄 같은 존재로 전락했다고나 할까. 아마 당시 유학생들의 절망감이 이렇게 팽배했기에 나중에 그중 일부가 북한의 공작에 넘어갔고 그것이 동베를린 간첩단 사건으로 어마어마하게 부풀려졌을 것이다. 당시 한국적 현실을 고민했던 나의 형의 글을 읽고 가슴이 뭉클했다. 이 글은 고민이라기보다 차라리 피 맺힌 절규로 들렸다. 그래서 나도 이런 시대에는 새로운 정신 복원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느꼈다. 아니, 단순히 무슨 작업이 아니라 혁명이라도 해야 한다는 의분 같은 것을 느꼈다. 당시 나의 일기는 이랬다. 형님의 글은 근본이 뒤틀린 어떤 미아의 항변 같다. 돌아가려야 마땅히 돌아갈 곳이 없는 텅 빈 조국의 품에서 방황하다. 뛰쳐나와야만 할 고달픈 운명 같은 애매한 나의 존재. 이는 조국의 근거를 상실한 자들의 최후 항변이었다. 누가 이 조국의 커다란 줄기를 뿌리부터 점화하겠는가. 네, 이상 일기 내용입니다. 그 후 사관학교 교육기간 내내 이런 회의는 나를 계속 짓눌렀고 나는 어떤 해답을 찾고자 고민했다. 나는 현재 조국이 어떤 상황인지, 나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것에서 출발했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었을까? 이는 해방 이후 굴절된 역사에 책임이 있다. 우리는 일제 식민지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함으로써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사회로 전락했다. 위정자부터 공공의식이 없다. 위기상황이 닥치면 모두가 일신상의 안위만 생각하고 도피하게 될 것이다. 다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사회로의 변혁이 필요하다. 아마 이런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나중에 5.16 군사혁명이 일어났을 때 나는 일선부대 소대장으로 있으면서도 마음속으로 열렬히 지지를 표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나는 결국 자아를 확고히 정리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나란 존재는 역사의 산물이고 동시에 이제부터의 삶은 내가 살아나가는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다시 말해, 나란 존재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마치 지도에서 나의 위치를 찾듯 경도로서의 역사 그리고 위도로서는 철학을 통해 나의 존재를 확인할 수밖에 없다. 모름지기 군인의 길을 선택한 내가 앞으로 충실하게 살아가려면 분명한 자기 위상 속에 창조적 능력과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도 했다. 문제는 나에게 과연 그런 창조적인 소양과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 무렵 마르크스주의와 관련된 책들도 읽었다. 생산력과 생산수단에 의해 구성되는 물적 토대에 따라서 역사가 자리매김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리매김된 피지배자인 민중이 자각해 혁명으로 기존 질서를 뒤엎는다고 했는데 그런 혁명적 민중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나는 아무리 찾아봐도 답을 구할 수 없었다. 다만 혁명이 승리하면 민중이 소외 없이 주인이 되는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라고 마르크스는 설명할 뿐이었다. 이런 회의와 방황 속에서 당시 나는 폴 틸리히의 담론을 읽고 깨달은 것이 있었다. 그는 역사란 하나의 경향성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경향이 현 시점에서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며 소수의 능력자가 그 기회를 잡아 이를 민중에게 제시하는데 그렇게 제시하는 내용이 시대정신이라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민중은 시대정신을 이해하고 이에 따라 조직하며 선전하게 되는데 이것이 광의의 정치라고 나는 해석했다.
그러한 주장은 영웅사관이라고 비판받을 소지도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모든 역사가 그런 과정을 거쳐왔다고 보았다. 심지어 북한도 김일성을 성각자로 보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북한의 역사관은 유물사관인가 영웅사관인가? 문제는 성각자들이 기회를 잡고 시대정신을 풀어나가면서 그런 일을 강제로 하느냐 아니면 민주적으로 하느냐에 달려있을 것이다. 이런 나의 생각이 그 뒤 나의 인생에 끊임없이 의문과 해답을 주었던 것 같다. 사관학교 생활은 엄격했지만 그래도 그 안에는 토론의 자유가 있었다. 우리가 입교하자마자 김창룡 암살 사건이 터졌다. 선배들은 매일 그 문제에 대해 수군거렸다. 당시 우리는 매주 1회씩 생도들이 선정한 연사를 초청해 수양 강연을 들었다. 지금 기억나는 것은 정일곤 육군참모총장의 강연 시간이다. 강연이 끝나고 이어진 질문 시간에 한 선배가 손을 번쩍 들었다. 김창룡 장군의 암살 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때 나는 정일곤 장군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았다. 옆에 있던 교장 백남곤 장군의 얼굴도 사색이 되었다. 당시 김창룡 암살의 배우로 강문봉 장군이 꼽혔고 그 위로는 만군, 여기서 만군은 만주군입니다. 만군 인맥의 보스격인 정일곤 총장이 있다고들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감히 생도 신분에 그런 질문을 하다니. 나는 그때 군 내부 성층권의 사람들이 대개 일본군이나 만군 출신의 친일 군맥으로서 군내 헤게모니 쟁탈을 위해 출신 지역으로 갈려 추잡하게 싸우고 있다고 보았다. 정일곤, 강문봉 인맥도 함경도파요. 백선엽, 김창룡 인맥은 평안도파라는 식으로 분립되어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들을 적당히 분할 통치해 왔는데 한쪽이 다른 쪽보다 강해져 균형이 깨지니 김창룡 암살 사건이 일어난 것 아닐까. 김창룡의 득세가 정의에 반하기 때문에 거사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헤게모니의 추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일어난 사건이었다. 어떤 쪽이든 그들이 군을 지배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았다. 왜? 그들은 군 내부 권력을 위해 노력했지 진정으로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위해 싸운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1957년 5월에는 육군대학 총장인 이종찬 장군이 강연을 했다. 원래 주어진 강연 제목은 후진국에서의 군의 역할이었다. 그런데 그는 이를 민주주의 제도에서 군에 대한 문민의 통제에 관하여 라고 정정했다. 이종찬 장군은 생도들이 후진국에서 군의 정치 개입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간파했다. 그는 강연 내내 군은 힘이 있어야 하지만 이를 전투에서 사용해야 하고 민주주의라는 제도는 문민이 통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말하자면 군사, 쿠데타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그날 이종찬 장군이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당당한 소신이 인상 깊었다. 그날 일기에 나는 이렇게 기록했다. 이 장군이 오늘 강연에서 강조한 점은 문민 민주주의였다. 그리고 군은 문민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군이 스스로의 통제를 벗어나 자기의 힘을 행사할 때 민주주의는 붕괴된다고 그는 힘주어 말했다. 네, 참 재밌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이 이종찬이고요. 지금 강연한 사람도 그 전에 이제 유명했던 이종찬 장군입니다. 또 하나의 기억나는 명강의는 송인상 재무부 장관의 강연이다. 송인상 장관은 우리에게 대한민국의 경제개발 작업을 설명하면서 아서 루이스의 경제개발론을 여러 번 인용했다. 그는 이미 세계은행에서 설립한 경제개발원, 즉 EDI 연수과정에 국내 인사로는 처음 다녀와서 부흥부 장관으로 입각했고 우리나라 경제발전은 정부 주도의 중장기 계획 아래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가장 먼저 제기했다. 당시만 해도 소련식 계획경제에 대한 경계심이 컸기 때문에 경제개발계획이라는 말 자체가 환영받지 못했었다. 그러나 송인상 장관은 아서 루이스 교수가 주도한 인도의 경제개발 프로그램에 관한 토의 과정에서 한국에도 이런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했고 이를 이승만 대통령에게 진언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경제 철학은 기본적으로 미국식 자유주의 경제여서 처음에는 송인상 장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결국 송인상 장관의 주도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제1차 경제개발 3개년 계획 1960년 4월 15일 국무회의 통과가 수립되었다. 이렇게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송인상 장관이 이승만 대통령은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재무부 장관으로 영전했던 것이다. 나는 후진국 경제론, 특히 불균형 성장과 관련된 내용을 그에게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들었다. 1958년 이한림 장군이 육사교장으로 부임하면서 학교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그는 육사 발전에 지대한 공적을 남겼다. 학교에 잔디 연병장을 만들어 많은 시민들이 육사를 찾게 했고 퀸센 네오반도 콘크리트 건물로 개선했으며 학교 도서관이나 실험실도 대대적으로 확충했다. 하드웨어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육사 11기생부터 일부를 선발해 해외와 국내 대학의 교수 요원으로 위탁 교육을 하는 제도도 만들었다. 그렇게 길러진 육사 출신 공학 박사들이 그 뒤 국가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후일 누군가 역사의 기록으로 정리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발전에 시동을 건 장본인은 이한림 장군이었다. 3.15 선거 때였다. 당시 특무대에서는 이한림 교장에게 각종 압력을 넣어 육사도 선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그는 우리에게 선거와 관련된 지시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는 아마 생도들에게 불법 선거를 강요해도 먹혀들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그러자 이번에는 자유당이 강연을 통해 이승만 대통령 불가피론을 강조하도록 요청했다. 그는 부득이 수양 강연에 우리가 초청한 것도 아닌데 자유당의 열렬한 선정꾼인 손도심 서울신문 사장을 초청했다. 손 사장은 아주 노골적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하늘이 내신 분이에요. 그 어른과 경쟁하면 모두 돌아가시지 않아요? 신익희도 조병옥도 도중에 죽지 않았어요? 라는 식이었다. 이런 저질 선동 연설이 과연 선거에 도움이 되었을까? 지금 생각하면 그야말로 호랑이 담배 피울 적 이야기 같다. 육군사관학교 4학년은 참으로 긴 시간이었다. 다시 읽겠습니다. 육군사관학교 4년은 참으로 긴 시간이었지만 한편으로 나의 삶을 성찰해보고 귀중한 지식과 경험을 많이 얻은 시간이기도 했다. 사랑하는 연인 덕분에 한눈 팔지 않고 진지하게 공부한 덕분이었다. 졸업 성적 3등으로 상도 받았다. 나는 초등학교에서도 3등, 중고등학교에서도 3등, 이런 식으로 언제나 3등으로 끝나곤 했다. 지금도 3등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사관학교 생활은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이었다. 좌절과 회의의 끝자락에 남은 것은 자기 자신이었다. 세상을 내려다보며 헐월 날아가는 흉내도 내보았지만 그 허구성을 깨닫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나는 무수히 많은 자아를 그리고 지우는 가운데 끈질기게 마지막까지 남는 나 자신이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겁이 많아 주저하기 잘했고 군 생활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중도에 포기할 생각도 여러 번 했다. 해가 거듭할수록 많은 것이 정리되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적극성이 살아났다. 그때 나는 세상을 넓고 밝게 보는 낙관적 삶이 중요하다고 깨달았다. 낙관적인 바탕 위에 창조성이 조성되고 시대정신도 파악된다고 믿었다. 그런 시대정신은 준비된 자만이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음을 깨달았다. 또한 낙관적인 삶의 태도는 지금까지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기본으로 남아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일일신 우일신, 즉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자라는 말을 좌우명으로 삼아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 네, 위에 재밌는 그 성적표가 하나 있습니다. 상하이 시절 존덕 소학교 때 받은 성적표. 이때부터 나는 3등이었다. 그래서 이때도 아마 3등 성적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임간 뒤에도 나의 이러한 낙관적이고 탐구적인 성격은 여러 번 겪은 좌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했다. 전방의 소대장 근무를 남들보다 오래 해도 이를 천직으로 알았고 결혼한 몸인데도 봉급을 몽땅 털어 부하들을 위해 써도 걱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군 생활 내내 나는 열심히 책을 읽었다. 남들보다 빨리 결혼해 생활에 어려움이 컸지만 나는 결코 위축되지 않았다. 남들보다 진급이 늦어 일시적으로 불만을 갖기도 했지만 나는 낙관했다. 결혼생활 18년 동안 14번 이사를 하고 나서야 겨우 작은 아파트 하나를 장만했지만 마음의 여유는 항상 있었다. 돌아보건대 이렇게 낙관하고 자신감을 잃지 않으면서 새롭게 도전할 수 있었던 용기는 아내의 현명한 내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아내는 한 번도 가사의 어려움을 털어놓지 않고 스스로 해결했다. 네, 여기 왼쪽 사진은요, 1960년 육사 졸업 후 우등생 4명이 함께했다. 왼쪽부터 1등 정형식, 2등 김학옥, 3등 필자, 4등 최항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소제목은 정치적 희생양 조봉암 이라는 소제목입니다. 1959년 7월 나는 육사 시절의 마지막 하계 군사훈련을 위해 전용 열차를 타고 화랑대역에서 출발해 부산으로 가고 있었다. 동기생들과 함께하는 여행은 늘 즐거웠다. 다소 들뜬 기분도 있었다. 잡담을 나누는가 하면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상과들을 지켜보기도 하고 있을 때 트랜지스터 라디오로 방송을 듣던 동기생이 갑자기 뉴스를 전했다. 조봉암 선생이 사형이 집행되었다네. 그 순간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건 아닌데. 정말 이승만 정권 치사하네. 야비하게 정적을 죽이다니. 이승만이 진짜 애국자라면 아무리 자기에게 반대한다 해도 어떻게 일제하 형무소에서 청춘을 보낸 그런 독립운동가를 함부로 죽일 수 있나. 이것이 북한과 다를 게 무엇인가. 나는 속으로 몇 번씩 이런 혼잣말을 되풀이했다. 죽산 조봉암은 나의 아버지와 1928년부터 1929년 무렵 상하이에서 처음 만나 알고 지낸 사이였다. 죽산이 1899년생이므로 아버지보다 3년 아래였지만 두 분은 서로 버타며 지냈다. 특히 죽산이 1921년 일본에서 유학할 때 박열과 더불어 아나키스트 단체인 흑도회를 조직하며 독립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인지 아버지와는 정치적 공감대가 쉽게 형성되었다고 한다. 당시 죽산은 코민테른 원동부 요원으로 상하이에 머물며 조직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그때의 인상을 이렇게 회고했다. 죽산 조봉암은 다른 공산주의자와 좀 달랐다. 공산주의자들은 대개 적과 동지를 분명하게 가르고 대인관계가 폐쇄적이었다. 이념에 몰두해 주의를 적대시하는 사람이 많았다. 내가 상하이에서 만난 김찬, 한위건, 홍남표 같은 공산주의자들은 모두 아나키스트 독립운동에 대해 그다지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조봉암은 비교적 자유롭게 상하이의 청년들과 폭넓은 교우관계를 유지했다. 1932년 어느 날 조봉암이 검거되어 본국으로 연행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가 옥살이 한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자세한 소식은 알 길이 없었다. 아버지는 해방되어 귀국한 뒤에도 한동안 죽산을 만나지 못하셨다. 그러던 차에 어느 날 언론을 통해 그가 공산활동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 1948년 5월 10일 선거에서 죽산은 인천에서 당선되었다. 그리고 이승만 정권 제1차 내각 때 농림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아버지는 죽산이 공산당 활동을 청산하고 현실 정치에 참여한 데 대해 대단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다. 국민들도 한민당의 기반인 각 지역 지주들이 대세를 이룬 정치판에서 이승만이 그를 특별히 기용해 농지개혁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한 인사에 대해 많은 찬사를 보냈다. 조봉암은 그의 능력으로 보아 무슨 일이든지 맡기면 너끈히 할 사람이야. 이것이 아버지의 평이었다. 당시 아버지의 일가 겸 친구로 이세영이라는 사업가가 있었다. 그가 아버지를 찾아와 제주도에 가서 함께 사업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당시 어린 내가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었으나
제주산 감자와 고구마로 주정을 만드는 사업인 것 같았다. 이 사업은 농림부 소관이었다. 그래서 두 분이 함께 당시 농림부 장관이던 죽산을 찾아갔던 것 같다. 그날 죽산을 만나고 돌아와 아버님은 이렇게 말했다. 조봉암은 상하이에서 붙들려 고생 많이 했더군. 외놈들에게 얼마나 고문을 당했던지 손가락이 문드러졌어. 목을 긁는데 손바닥으로 긁지 않던가? 아버지는 이세영을 앞세워 사업 내용을 설명했다고 한다. 죽사는 즉시 사업 내용에 대해 파악하겠다고 약속하고 무엇이든지 도울 자세였다고 한다. 일제의 항거에 독립투쟁하셨던 분들을 제가 힘 잘한 대로 조금이라도 돕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이 말이 죽산의 사람들을 보여준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 후 아버지는 이세영과 함께 제주로 가서 사업을 시작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내가 중학교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전보로 알렸음에도 아버지는 내내 제주에 머무셨다. 죽산의 농림부 장관 재직 기간은 반년에 불과했고 그가 장관에서 내려온 1949년 2월 무렵에 아버지가 사업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산에게서 실제로 얼마나 도움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사업을 시작하도록 죽산이 발동을 걸어준 것은 사실이다. 죽산의 비극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이승만과 대적하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1952년 7월 나는 대구 피난중학교 시절에 대구역 앞에서 열린 조봉암 후보의 연설회에 작은형과 함께 갔었다. 그때 죽산의 연설 가운데 내가 기억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기 전 사실 동네에 계신 이시영 선생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때 그 어른이 출마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내가 출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재 선생이 출마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성재는 그 무렵 이승만에게 반대해 부통령직을 사임하고 부산 동네에 칩거하며 제야 세력과 같은 길을 걷고 계셨다. 그런 제야 세력의 집회에 참석했다가 정치폭력배로부터 심산 김창숙 옹과 함께 봉변을 당한 소위 부산국제구락부 사건 같은 일도 겪으셨다. 하지만 당시 84세 고령으로 대통령 선거에 나설 의사나 욕망은 전혀 없으셨다. 그러나 죽산 조봉암이 출마하자 한국민주당의 후신인 민주국민당, 이하 민국당 중심의 보수 세력은 긴장했다. 특히 조병옥이나 김준현 등 조봉암에게 극도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정치인들은 민국당이 대통령 후보를 내세우지 못하면 앞으로 전국이 이승만 대 조봉암의 구도가 될 것을 우려해 급히 내세울 후보를 찾았다. 그러나 거인 이승만을 상대로 싸우겠다는 사람이 없었다. 모두 부통령 후보만 하려 할 뿐이었다. 그래서 조병옥은 동네에 칩거 중이던 성재를 찾아가 출마를 권유했다. 선생님이 나가셔야 그나마 보수양당 제도가 한국 보수양당 제도가 제대로 살게 됩니다. 유석은 조병옥의 호입니다. 유석, 내 나이 84세로 이제 인생을 정리할 사람인데 어떻게 대통령 출마를 합니까? 연부역강한 사람을 찾으시오. 아닙니다. 이번 선거에 이기기 위한 선거가 아닙니다. 이 박사가 직선제 개헌을 강력히 고집했던 것은 이미 전국적인 조직을 완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지금 전시입니다. 선거운동도 제약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러나 자유당 후보와 혁신 세력이 상대하는 양당 구도로 간다면 앞으로 보수 야당의 입지가 없어집니다. 선생님을 모시고 제가 부통령 후보로 나선다면 이번은 안 되더라도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조병옥이 밤을 새우다시피 설득한 끝에 성재는 대통령 후보로 나설 것을 수락했다. 하지만 이름만 걸어놓았을 뿐 모든 선거운동은 민국당이 도맡아 진행했다. 사실 아버지는 성재의 출마를 찬성하지 않으셨다. 우선 연로하셨고 건강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승만을 추종하는 자유당이 외곽 정치 폭력배들을 동원할 것도 뻔했다. 그래서 아버지는 대구에서 동네로 급히 내려가 만류하려 했으나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뒤였다. 어쩔 수 없이 아버지는 그곳에 체류하며 성재의 선거운동을 도왔다. 1952년 8월 드디어 제2대 대통령 선거가 직선제로 치러졌다. 그러나 결과는 예측대로 이승만의 독주였다. 유효 투표 702만 표 가운데 이승만이 523만 표를 얻어 당선되었고
차석은 죽산으로 79만 7,500여 표를 얻었을 뿐이다. 성재는 조봉암보다 3만여 표 적은 76만 4천 표에 불과했다. 아버지 말씀대로 나가지 말아야 할 선거에 나가서 어르신이 망신만 당한 꼴이 되었다. 그 후 1년도 안 되어 성재는 서거하셨다. 보수 양당만 존재하던 한국 정치판에 갑자기 혁신계의 조봉암이 부상했다. 그는 이승만 정권은 물론이고 보수 야당으로부터도 경계의 표적이 되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청년층의 지지는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상당히 광범위했다. 그해 나는 서울 피난 대구 연합중학교 3학년으로 연극반에 속해 있었다. 소설가 김송의 피난학교를 연극으로 올릴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다. 당시 우리를 지도하던 이는 극단 신협에서 일하는 김학문이라는 국민대학교 학생이었다. 그런데 그는 걸핏하면 연극 지도를 하다 말고 사라지곤 했다. 자연히 교사들도 짜증을 많이 냈다. 연극이 공연될 날이 가까웠는데 지도를 맡은 임시교사가 수시로 자리를 비우니 화가 날 만도 했다. 김학문은 공연 이틀 전부터는 꼼짝 않고 우리를 지도했다. 밤늦게 연극 지도를 받던 중 나는 그에게 요즘 왜 그처럼 바쁘게 다녔는지 슬쩍 물었다. 뜻밖에도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조봉암 선생의 지도 노선을 지지해서 지금 선거운동을 돕고 있네. 그래서 며칠 정신없이 바빴네. 그의 말은 확신에 차 있었다. 모든 청년 학생은 투표권이 있든 없든 자유, 평등, 평화를 신봉하는 조봉암 선생을 지지해야 하네. 그의 거침없는 주장에 놀랐지만 나도 조봉암이라는 인물에 대해 익히 들어왔던 터라 그의 의견에 동조했다. 하지만 이승만 정권 같은 큰 바위 앞에서 조봉암은 아무래도 깨지기 쉬운 달걀 같다고 느껴졌다. 내가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1956년 5월 제3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민주당에서는 신익희 후보가 출마했다. 아버지는 신익희 후보를 지지했다. 물론 신익희 후보와는 인척간이었고 상하이 시대부터 아버지와 교우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그의 온건한 이미지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조봉암에 대해서도 호감을 갖고 있었다. 두 사람 중에 누구든 단일 후보가 되기를 바랐다. 4월에 들어서면서 신익희와 조봉암의 후보 단일화 협상이 신문에 보도되었다. 우리는 단일 후보가 되어 야당도 집권하는 진짜 민주주의가 실현되기를 희망하고 마음속으로 박수를 보냈다. 이승만 정권은 당시 못살겠다 갈아보자라는 구호를 외치는 민주당의 대공세에 맞서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었다. 신익희, 조봉암 두 후보의 단일화만 이루어지면 가속이부터 이승만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나는 육군사관학교 입교일이 7월 1일이어서 열심히 각 당 연설회를 쫓아다녔다. 마지막으로 한강 백사장에서 열린 신익희 후보의 연설회도 직접 찾아가 보았다. 인산인해를 이루어 도저히 연당 근처로는 가기가 어려웠다. 먼 발치에서 그의 연설을 들었다. 신익희 후보의 인기가 점차 오르자 조봉암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 협상에도 가속이 붙었다. 아버지도 틀림없이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견했고 당시 추세대로라면 조봉암 후보가 양보할 것으로 대개 보았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렸다. 신익희 후보가 호남선 야간 열차를 타고 지방연설회에 내려가다가 이리역 근처에서 급서한 것이었다. 국민의 실망과 슬픔은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니었다. 이승만 정권을 교체하자는 국민의 열망이 뜨겁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야당에서는 야권 단일화 정신에 따라 응당 조봉암 후보를 지지해야 마땅했을 것이었으나 민주당은 입장을 바꾸었다. 조봉암을 지지하느니 차라리 이승만의 계속 집권을 바란다는 식의 태도를 드러냈던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운동은 중지하고 오로지 장면 부통령 후보의 운동에 당력을 집중했다. 그럼에도 선거 결과는 자유당과 민주당이 볼 때 가히 위협적이었다. 이승만 후보는 509만 표를 얻었는데 조봉암 후보가 216만 표를 얻었고 신익희, 추모표도 무려 185만 표나 나왔다.
개표장에서 수많은 조봉암표 다발이 이승만표로 둔갑했음에도 결과가 이 정도였으니 사실상 이승만이 패배한 선거였다. 이때부터 죽사는 자유당과 민주당 공동의 표적이 되었다. 보수 양당은 혁신 세력이 더 이상 신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었다. 그 후 죽상과 진보당에 가해진 정치 탄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살벌했다. 그때까지도 전쟁의 여파로 극우 반공 분위기가 진하게 남아 있었으므로 가장 손쉬운 방안은 죽산을 빨갱이로 모는 것이었다. 죽산은 이미 공산당과 결별했고 재헌 의원으로서 헌법기초위원을 역임했으며 이승만 대통령 밑에서 초대 농림부 장관을 지내 탈색할 만큼 했는데도 여전히 붉은색을 덧칠하는 것이 당시 공안검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었다. 이때 등장한 것이 양명산이라는 인물이었다. 그는 상하이 시절 죽산을 알았다. 그는 그때에도 죽산을 조금씩 후원했다고 한다. 그러다 조봉암이 1932년 일제에 체포돼 신의주 형무소에 있을 때 양명산도 상하이에서 붙들려 같은 형무소로 넘어왔다. 기구한 운명의 만남이었다. 아버지 말씀에 따르면 상하이에는 양명산과 비슷한 사업가들이 많았다고 한다. 일본군과 중국 국민당 또는 팔로군이 대치하는 전쟁 지역에는 사업하기 좋은 공간이 존재했다. 위험하지만 잘만 하면 큰 이문을 남길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전시에 획득하기 어려운 물자, 이를테면 소금이나 석유 등을 공급하고 전투 지역에 숨겨진 보석류나 금괴, 골동품 등을 구입해 후방으로 빼돌렸다. 이런 사업가들은 심지어 마약류나 매춘 여성까지 공급했다고 한다. 이런 장사를 하려면 중국이나 일본의 첩보기관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일본의 유명한 전후 우익이던 고다마 요시오 같은 사람은 아예 일본 첩보기관을 대행하는 역할까지 하며 장사를 했다. 양명산도 김동호라는 가명으로 중국에서 이런 장사를 한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다. 양명산은 해방되어 귀국한 뒤 중국에서의 솜씨를 되살려 인천에서 대북 장사를 시작했고 그때 죽산을 다시 만났다고 한다. 그리고 휴전 직후 아무래도 서해안은 긴장이 고조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해안 쪽으로 방향을 돌려 다시 대북 장사를 했다고 한다. 양명산은 필연적으로 육군 첩보부대 즉 HID와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첩보부대장은 이철희 장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이철희 장영자 사건의 그 이철희 이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제 중앙정보부 차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첩보부대장은 이철희 장군 그리고 동해안의 첩보를 총괄하던 이는 육사 8기생 김동석 중령으로 모두 첩보 공작의 베테랑들이었다. 4.19 혁명 이후 언론 보도에서는 김창룡 육군 특무부대장이 내정처장 김인측 중령에게 지시하고 김인측이 다시 자유당 강경파 장경근의 아우인 장인근 인천지구 특무부대장에게 지령했으며 그가 그 지역 첩보부대 김일환 대령으로 하여금 양명산을 포섭하게 했다고 배후를 폭로한 바 있다. 그러나 김창룡은 이미 1956년 1월에 암살되었기 때문에 이 보도의 진실 여부는 가리기가 어렵다. 오히려 나는 양명산이 이 시기에 속초를 무대로 장사하며 죽산에게 정치자금을 약간 후원한 것이 사건의 시나리오로 발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경위가 어떻든 이승만에게 충성을 바치던 군부, 주로 김창룡의 잔당과 원용독 등 부일 특무 헌병 무리가 이런 정황을 파악해 요리하지 않았을까 본다. 더욱이 1956년 5월 대선이 끝난 뒤에는 당시 군부 내에서도 조봉암을 지지하는 움직임이 꿈틀거렸다. 1957년 나는 육사 2학년 때 육사 법무참모로 있던 조병흠 중령의 법학개론 강의를 아주 흥미롭게 들었다. 그는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이 직접 경험한 각종 사건을 법률 이론과 결부시켜 강의했다. 하지만 그는 내심 열렬한 조봉암 지지자였던 것 같다.
강의 후반에 들어가면 노골적으로 자유당 정권을 비판했는데 그렇다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었다. 같은 조 시인 조병옥에 대해서는 혹독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리고 진보당 정책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때마다 강의를 듣던 생도들은 열렬히 박수를 보냈다. 극우파는 이렇게 청년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조봉암을 사갈시했다. 진보당의 강령 가운데 정부 귀에 특히 거슬렸던 것은 평화통일, 혁신정치, 수탈 없는 경제 같은 것이었다. 그들은 이런 주장이 모두 북한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그리고 1958년 5월로 예정된 총선에서 진보당이 원내 정당으로 진출하게 되면 1960년 대선의 판도가 바뀔 것이라는 위협을 느껴 서둘러 조봉암과 진보당을 뿌리째 뽑기로 한 것 같다. 이승만은 국무회의에서 조봉암은 벌써 조치했어야 할 인물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했다. 이때 정치공작 시나리오는 양명산이 북한을 드나들며 북에서 조봉암에게 전하는 공작금을 전달했다는 것이었다. 죽산이 양명산과 알고 지냈고 그에게서 일정한 정치원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문제는 그 돈이 북과 연결된 것이었는가 하는 점이었다. 양명산은 특무부대에서 북이 죽산에게 돈을 제공했고 자기가 이를 전달했다고 자백했다. 이를 근거로 검찰이 기소를 하고 사형을 구형했다. 그래도 양심적인 유병진 판사는 1심에서 도저히 간첩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5년형을 선고했다. 나중에 그는 5년도 사실 마음 아픈 판결이었다며 그 판결은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토로한 바 있다. 2심에서는 애초 특무부대에 매수당해 허위로 진술했던 양명산도 정신을 차리고 죽산에게 준 돈이 북에서 온 돈이 아니라 자기가 사업하며 번 돈의 일부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그런데 천려 1심이라고 평소 그토록 신중하던 조봉암도 교도소 내에서 교묘한 함정에 빠졌다. 교도 간의 회유에 넘어가 양명산에게 똑바로 진술하라라는 내용의 메모를 써준 것이 그만 들통났다. 여기서 천려 일실이라는 얘기는 1000번의 생각이 있지만 한 번 실수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000번 조심하는데도 한 번 실수하게 되는 것이란 뜻입니다. 이것이 판사의 심증을 굳히는 증거로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1958년 10월 25일 2심에서 김용진 판사는 원심을 깨고 조봉암에게 간첩죄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2월 대법원에 김갑수를 주심으로 하고 백한성, 허진, 변옥주로 구성된 재판부가 사형을 확정했다. 재심을 청구했으나 그마저 7월 30일 기각되었고 이튿날 사형이 집행되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제1정적 박헌영이 남한과 미국의 간첩이라고 사형을 당했고 남한에서는 이승만의 제1정적 조봉암이 북한의 간첩이라고 사형을 당했다. 일찍이 조선공산당을 창당했던 주역 두 사람이 남과 북에서 각각 간첩죄로 사형을 당한 것이다. 이것은 희극인가 비극인가? 2010년 6월 30일 대법원은 죽산의 장녀 조호정 여사가 2008년 8월 부친에 대해 재심 청구한 것을 받아들여 첫 공판을 열었다. 이에 앞서 2007년 9월에 진실화해위원회는 조봉암 사건은 조작된 반인권적 정치탄압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법원에 재심을 요청한 바 있었다. 나는 그날 만사를 제쳐놓고 대법원 법정에 갔다. 이미 반세기나 지난 사건에 새로운 증인이나 새로운 증거가 있을 수 없었다. 검찰은 이런 약점을 꼬집어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결과만 믿고 엄정한 판단 없이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집요하게 민간인에 대한 수사를 군 수사기관에서 진행하고 송치한 것부터 문제라고 주장했다. 2011년 1월 20일 대법원 전원일치 의견으로 죽산에게 적용되었던 간첩죄와 국가변란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국가변란 혐의에 대해 진보당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다고 볼 수 없고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결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간첩 혐의에 대해서도
유일한 직접 증인 양모 씨의 진술은 육군 특무부대가 일반인을 영장 없이 연행해 수사하는 등 불법으로 확보해 믿기 어렵고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그날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제 뒤늦게나마 잘못을 바로잡고 라고 말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죽산의 명예가 이렇게 뒤늦게 회복된 것에 대해 나는 다행이 아니라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우리는 사법적 오류를 흔히 드레피스 사건에 비유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 이상의 비극적인 사건이다. 조봉암이라는 탁월한 정치 지도자가 간첩으로 몰려 비명에 갔으니 더 할 말이 무엇이 있겠는가. 나에게는 아직도 죽산의 명예와 관련해 숙제가 하나 더 남아있다. 나는 그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독립운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서훈을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일을 나는 그분의 가족 그리고 나와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의논해 추진하고 싶다. 네, 이상으로 지금 군문의 첫 발을 딛다 전반부를 읽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후반부 얼마나 오래 기다리던 결혼이었나 부분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